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서 내 돈 77억 원을 당장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77억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라도 그곳에 남으려는 혹은 새로 진입하려는 자산가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주제가 바로 이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 강남구 개포동과 그에 맞서는 송파구 잠실동의 입지가치 비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엔드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파헤쳐 볼 텐데요. 최상급 신축 브랜드타운과 쾌적한 자연, 확군이 결합된 개포동의 내재적 고급화가 우위일지, 아니면 거대한 상업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뒷받침된 잠실동의 압도적 도시 인프라가 우위일지 이 두 가지 시선을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제 입장을 먼저 명확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개포동은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결된 4만 가구 규모의 신흥 부촌으로서 독보적인 숲세권과 대치동 학군을 품어 미래 프리미엄 주거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 관점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잠실동은 이미 완성된 원스톱 인프라와 한강 프리미엄을 갖춘 안정적인 우령 자산이며 향후 마이스 복합 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저는 부동산의 가치를 볼 때 그 공간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역사를 봐야 한다. 네, 1981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의 첫 수혜지로 개포동이 지정됐을 때 그 양재천 일대는 그저 서민들을 위한 5층짜리 주공아파트들의 밀집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과거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다 허물고 새로 지었으니까요. 맞아요. DH 자이 레미안 같은 대한민국 최고급 하이엔드 건설 브랜드들이 그야말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뭐 시각적인 환골탈태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그 정도 규모의 평탄한 신축촌이 생겼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건물이 반짝거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거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으로 둘러싸인 이 천의 환경 안에 6,700가구 규모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같은 단지들이 들어섰잖아요. 네, 메머드급 단지들이죠. 이 안에서는 호텔급 조식과 중식이 제공되고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을 하고 최고급 실내 골프장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즉 입주민들이 굳이 번잡한 외부 상업시설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단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렇죠.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완벽히 자족적인 다층 커뮤니티의 고급화를 이룩해낸 거죠. 거기에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과 접근성이 주택 가격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네요. 개포동이 이룩한 신축 프리미엄과 주거의 쾌적성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폐쇄성이 아니라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생명력과 연결성에서 나옵니다. 연결성이요. 네. 잠실을 한번 보시죠. 1970년대 한강 매립과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잠실은 철저하게 팽창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롯데 월드타워, 롯데 백화점, 대형 마트와 아산병원까지. 인프라가 많기는 하죠. 많기만 한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도보권에 있는 그야말로 인프라의 끝판왕입니다. 상업시설이나 인프라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잠실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규모를 넘어선 완성도와 편의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포동은 단지 내부의 화려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밖을 낯섰을 때 만나는 근린 상권이 다소 빈약하거든요. 상권이 덜 발달하긴 했지만 게다가 대중교통망도 수인분당선 정도에 의존하고 있어서 확장에 명백한 한계가 있죠. 반면 잠실은 광활한 평지 위에 주거, 상업, 문화, 자연이 완벽하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면 한강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천 가구가 넘는 엘스, 리센츠 같은 이른바 엘리트 단지들을 보십시오.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 부모의 출퇴근, 주말의 쇼핑과 문화생활이 그냥 평면적인 도보동선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진정한 하이엔드 주거지라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이런 절대적 편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실의 그 원스톱 생활권이 주는 편리함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저는 청취자분들께 조금 다른 비유를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비유죠? 잠실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교통도 편하고 화려한 부대시설을 뽐내는 초대형 퍼블릭 골프장이라면요. 개포는 엄격하게 출입이 관리되고 오직 소수의 회원들만이 그 안에 최고급 서비스를 조용히 누리는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과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네, 잠실의 거대 상권과 인프라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외부 유동인구를 동네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활기차지만 역설적으로 내 집 앞이 항상 붐비고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활력이 넘치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 자산가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기업 임원들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갈구하는 본질은 상권의 편리함보다 프라이빗한 고요함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붐비는 백화점이 있는 것보다 단지 내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최고급 서비스를 누리며 이웃들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분리된 삶이요? 네, 그것이 개포가 정확히 타격한 수요층의 니즈이자 대형 상권과 결합된 잠실이 구조적으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이엔드의 핵심입니다.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비유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저는 그 프라이빗함이 결국 도시 생태계 내에서는 고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이라고 보시는군요. 철저히 사적이고 고요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자체적인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필요하면 차를 타고 대치동이나 도곡동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고들 하시지만 그 이동해야만 하는 수고로움 자체가 1분 1초가 아쉬운 현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그래도 무릎을 걸어나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고립된 고요함보다는 섞이면서 폭발하는 도시의 활력이 결국 자본을 더 크게 끌어당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주거 환경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빛나는 프라이빗 클럽을 완성하기 위해 혹은 그 블루칩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과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아,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우리 방송 오프닝에서 제가 77억 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죠. 바로 최근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개포주공 67단지의 재건축 분담금 이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전용 53제곱미터 소유자가 84제곱미터, 즉 국민 평형으로 이동할 때 내야 하는 분담금이 최대 7억 원대고요. 펜트하우스를 선택할 경우 77억 원에 달한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니 재건축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분담금은 결국 공사비 급등에서 비롯된 거죠. 평당 공사비가 무려 890만 원에 달하면서 이 단지의 비례율이 79.89%로 떨어졌습니다. 비례율이 100% 밑으로 내려갔군요. 맞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사업 자체가 적자라는 뜻입니다. 그 모자란 구멍을 결국 조합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수억 수십억씩 메워야 한다는 거죠. 뼈아픈 부분이죠. 이건 아무리 이상적인 프라이빗 클럽을 짓는다고 해도 너무 가혹한 현실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그것을 분담금 쇼크나 재건축의 위기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죠. 저도 그 비용의 압박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점은 100번 인정합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는 거군요. 네, 저는 그 현상을 자산 가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분담금 청구서가 날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펜트하우스를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기저에 깔린 자본의 행동 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가 펜트하우스를 샀다고 해서 단지 전체의 사업성 악화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적인 수익성은 악화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역의 급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도의 분담금은 일종의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진입장벽이요? 네. 아무나 버틸 수 없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자리에 남거나 혹은 그 비용을 감수하고 새로 진입하려는 막강한 현금 부자들이 개포동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털어낼 사람들은 털어낸다. 그렇죠. 영끌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철저히 자본력이 검증된 이들만이 모이는 최상급 커뮤니티로 굳어지는 필터링 과정인 셈이죠. 비용 자체가 그 지역의 프리미엄을 지키는 허들이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논리는 너무 위험하게 들립니다. 수익성 악화를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위한 럭셔리한 진입장벽으로 포장하기에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리스크가 시장에서 너무 치명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비 급등과 높은 분담금은 필연적으로 조합 내부에 극심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를 수년씩 지연시키죠. 부동산 자산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내 돈 수십억이 묶여있는데 언제 새 아파트가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어떻게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까? 재건축 과정의 불확실성이 투자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은 10분 이해합니다. 그 기간을 버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잠실을 보시죠. 잠실은 그런 불확실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미 엘스, 리센츠, 트리중 같은 단지들이 5천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이용으로 불확실성 없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어졌으니까요. 이 거대한 단지들이 갖는 최고의 강점은 바로 환금성입니다.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시장이 얼어붙는 불황기에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 즉 자산 가격이 어느 선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죠. 거래량이 받쳐준다는 건 큰 장점이긴 합니다. 게다가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34평 기준 4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진입장벽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출혈을 강요하는 곳과 이미 완성된 펀더멘털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며 40억을 넘어서는 곳. 투자자라면 과연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잠실 5단지의 상징성과 42억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잠실의 탄탄한 방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5,000세대급 메가단지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의 힘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현재 방어력을 넘어 10년 뒤의 폭발적인 미래 가치를 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금 아파트가 몇 채냐를 넘어서 거시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향후 10년의 거시적 모멘텀이라면 더더욱 잠실의 압승이라고 보는데요. 잠실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보십시오. 무려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어서 코엑스의 3배 규모로 조성되는 이 프로젝트는 동네에 낡은 체육관 하나 새로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엑스 세대 규모의 마이스 사업. 네, 삼성동 GBC와 대치동 세택 개발이 하나로 묶여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이스 사업이 서울시의 핵심 호재임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컨벤션 센터, 호텔,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서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주거지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본질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 연결고리, 즉 도시의 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죠. 도시계획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는 고도화된 상업, 업무지구의 확장은 배후 주거지의 지가를 폭발적으로 견인한다는 겁니다. 직주 근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이스 단지가 완성되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고연봉자들이 잠실로 출퇴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롯데월드타워라는 거대한 앵커 테넌트에 이어 마이스라는 글로벌 일자리 거점이 생기면 잠실은 강남역이나 테레안머에 버금가는 비즈니스 허브가 됩니다. 일자리가 몰리니 집값도 오른다는 거네요. 네, 이 거대한 일자리 프리미엄이 잠실의 주택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일자리가 주거 수요를 만든다는 원론적인 경제 법칙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상 잠실의 마이스 개발 같은 누구나 다 아는 매머드급 호재는 이미 현재의 40억, 50억 하는 시세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순간 이미 가격은 다 뛰어 있죠. 선반영이라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앞서 우리가 프라이빗 클럽 이야기에서 짚었듯이 진정한 하이엔드 주거지의 가치는 복잡한 상업지와 거대한 업무지구 한복판에 있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업시설과 철저히 분리된 희소성 높은 조용한 주거지라는 지위가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상업 인프라의 팽창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철저히 분리주의적인 관점이시군요. 분리주의라기보다는 자산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진화하는 방향이죠. 제가 개포동의 미래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분담금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개포 5, 6, 7단지와 이른바 경우현으로 불리는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등의 재건축이 결국은 다 완성될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지어지긴 하겠죠. 여기에 더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까지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아파트촌이 아니라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최고급 단지와 숲세권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교가 설치되며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개발이 완성됩니다. 구룡마을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다면 개포동 일대의 스카이라인도 상당히 거대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개포동은 강남구 내에서 무려 4만 가구 규모의 완벽한 신도시급 프리미엄 주거벨트로 재탄생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 강남 한복판에서 이 정도 규모로 상업지의 소음 없이 오직 최고급 주거와 교육, 자연만이 완벽하게 응집된 곳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상업지 없는 순수 주거벨트? 잠실이 상업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팽창으로 교통체증과 복잡함을 겪을 때 개포동은 가장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가치주로서 최고 부촌의 왕자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동일한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들이 뭉쳐서 뿜어내는 그 엄청난 주거 시너지가 잠실의 상업 인프라를 충분히 압도할 거라 확신합니다. 4만 가구 규모의 하이엔드 주거벨트가 만들어낼 시너지, 그 파괴력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대가 변하고 경제 환경이 요동칠수록 도시의 진정한 생명력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복합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복합성이라면 주거와 상업의 믹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거, 상업, 업무, 자연이 치밀하게 결합된 잠실의 입체성은 오직 주거라는 단일한 목적에만 집중된 개포동보다 장기적인 자산가치 방어와 상승면에서 훨씬 탄력적이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팽팽하고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양쪽의 논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셨을 것 같네요. 이제 두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엇갈린 시선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포동이 가진 내적 고급화와 희소성의 메커니즘을 강조했습니다. 개포동은 1980년대 낡은 서민 아파트촌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한민국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거대한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빗한 숲세권, 강남 8학군과 대치동이라는 압도적 교육 인프라, 그리고 수십억의 분담금마저 기꺼이 지불하며 진입장벽을 높이는 탄탄한 자본의 결집, 이 모든 것이 모여 완성될 4만 가구의 주거벨트는 개포동을 범접할 수 없는 프리미엄 가치주로 만들 것입니다. 반면 저는 잠실동이 가진 도시의 팽창력과 압도적 인프라의 저력을 역설했습니다. 평지라는 지리적 이점 위에 구축된 도보권 원스톱 상권, 5천 가구급 엘리트 단지들이 증명하는 하방 경직성과 최고의 환금성은 잠실이 완벽한 블루칩 우량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네, 환금성과 인프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죠. 무엇보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된 거대한 마이스 개발은 잠실의 심장의 글로벌 일자리라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것입니다. 직주 근접의 거대한 블랙홀이 될 잠실은 주거지를 넘어 영원히 식지 않는 경제 허브로서 그 가치를 끝없이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혔지만 한 가지 명백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네요. 두 지역 모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전선에서 트렌드와 가격을 견인하는 그야말로 최상의 입지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대화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품격과 철저한 고요함을 얻고자 하는 전문직 자산가라면 기꺼이 그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개포동의 프라이빗 클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거대한 도시의 활력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며 무한한 인프라의 확장성에 베팅하는 실용주의적 투자자나 맞벌이 자산가라면 주저없이 잠실동을 선택하겠죠.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자본을 운영하는 성향에 따라 완벽한 정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던진 논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지향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최상급 부동산의 세계에서 진정한 미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 철저히 통제되고 화려한 프라이빗 라운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끊임없이 팽창하며 일자리를 쏟아내는 역동적인 8차선 대로와 글로벌 컨벤션 센터에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강남권 개발의 거대한 지형도가 이 두 지역의 완성 과정에서 어떻게 재편될지 지켜보는 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간이 도시를 어떻게 욕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로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텍스트 뒤에 숨겨진 무한한 심리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사람의 삶을 만들고 사람들의 욕망이 다시 그 공간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4만 가구의 프라이빗한 주거벨트 혹은 MI3가 박동하는 거대한 메가시티.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자본의 흐름은 궁금